네, 먼저 오늘 저를 초대해 주신 주최 측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기후 위기에 직면한 현 시점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ESG, 그리고 금융의 역할에 대한 제 생각과 견해를 조금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밀턴 프리드먼이 약 50년 전에 그의 유명한 기고문을 통해서 기업의 목적에 대한 담론을 정착시킨 이후로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프리드먼은 기업의 목적은 단 하나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윤 창출을 통한 주주이익의 극대화였습니다. 이때 아이러니하게도 프리드먼이 이 기고문을 집필하고 있었을 당시에 저도 기업의 목적을 고찰하는 연구 사업에 참여 중이었습니다. 이 연구 사업에서 저희가 다루었던 질문은 사회적 웰빙과 행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기업에서 어떤 측면이 극대화되어야 하는가였습니다. 당시 이 연구는 샌포드 그로스만 교수님과 함께 진행을 했었고, 몇 년 뒤에 저희가 발표한 연구 결과를 통해서 정말 분명하고 명명백백하게 주주이익 극대화라는 것이 절대 사회적 웰빙과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밀턴 프리드먼은 뉴욕타임즈에 글을 기고했기 때문에 저널 오브 파이낸스나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라는 저널의 연구를 실은 저희보다 훨씬 영향력이 컸습니다. 밀턴 프리드먼은 엄청나게 뛰어난 논객이었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경제학 논리가 말도 안 되고 뒷받침하는 이론이 하나도 없어도 자신의 주장을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지난 50년이라는 시간 동안 프리드먼이 주장했던 단 하나의 기업의 목적이 주주 이익 극대화라는 담론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점점 커져 왔습니다. 기업의 목표를 보다 다양하게 확대할 수 있는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방법, 즉 ESG라는 문제, ESG라는 의제는 단순히 이론적으로 듣기 좋은 미사여구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공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또 사회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미래입니다. 변화가 필요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우리가 목격했었던 불안정하고 위험천만한 금융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생산적인 금융, 그리고 제가 전환금융이라고 부르는 이 녹색 전환을 뒷받침하는 금융체계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금융산업은 경제의 미래를 결정하는 주축입니다. 근시안적인 금융은 근시안적인 행동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러한 근시안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2008년 금융위기 발발의 이유였던 불안정한 금융체제의 회복력이 결여되었던 것이고, 그리고 또 그 2008년 금융위기 발발 전에 미국과 여러 국가에서 과도한 위험을 감수하는 성향이 폭증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성장의 불평등은 상당 부분 금융과 연관이 되어 있고, 특히 금융 부문에서 경쟁 부족으로 인해서 성장 불평등이 야기되기도 합니다. 제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기후 투자의 부족입니다. 턱없이 부족합니다. 기후 변화 관련 투자라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장기 투자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단기 금융시장에서 기후 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투자자, 저축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기금도 그렇고요, 국부펀드도 그렇고요. 모두 장기 투자를 합니다. 우리 사회의 니즈 또한 장기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 인프라와 같은 것 모두 장기전입니다.
하지만 이런 장기 투자자와 장기 투자 대상 사이에는 이 둘을 중개하는 단기 금융시장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저희 금융시장은 이 장기 투자자와 장기 투자 대상 사이에 중개자 역할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몇 년 전에 벤 버냉키 연준 의장께서 과잉 저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저축이 과도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이분이 도대체 어느 우주에서 온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동감하지 못했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보아도 기후, 인프라, 개발도상국과 신흥시장의 니즈에 수조 달러에 달하는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 분명한데 말이죠. 과잉 저축 현상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저축이 문제가 아니라 저축된 자금이 우리 국제사회가 필요로 하는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당시 금융시장이 설계된 결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은 교훈은 금융시장의 재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ESG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바로 저축된 자금을 갖고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곳에 투자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금융시장을 만드는 것이 ESG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간단하게 이러한 목표,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우리의 지향점을 위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ESG의 몇 가지 요소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도 당연히 아시겠지만 기업 거버넌스, 지배 구조를 규율하는 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을 개정하는 방향은 금융기관과 금융기업이 주주 가치에만 집중하지 않고 더 많은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그 방향으로 법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일부 국가의 연기금과 공익신탁은 단기적인 수익, 즉 증권 수익만 창출하면 된다는 것이 수탁자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보다 스마트하고 슬기로운 투자자, 연기금, 신탁에서는 장기적인 관점도 반영을 해야 한다는 것이 신의성실의 의무라는 것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이라고 하면 투자의 환경적 영향, 사회적 영향을 검토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사회, 신의 성실의 의무, 사회적 책임과 관련되어서 바로 공시입니다. 기업이나 조직이 기후변화와 관련되어서 유의미하고 중요한 부분을 공시해야 하고 어떤 부분을 정확하게 공시해야 하는지 규율하는 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행 리스크, 트랜지션 리스크, 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피지컬 리스크, 물리적인 리스크라고 부르는 위험 요소가 둘 다 존재하는 것이 바로 이 기후변화 부분입니다. 이러한 리스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자본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없습니다. 화석 연료 투자는 리스크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 이유는 투자한 자산이 좌초자산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나 전 세계가 화석 연료에 수반되는 위험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고 널리 인식하기 시작하면 그 위험이 높아지기만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해수면이 계속 상승하게 되면 미국의 상당 부분이 연안 지역이 침수될 것입니다. 다른 국가도 마찬가지이고요. 하지만 부동산 자산 관련되어서 이런 침수 위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리스크에 대한 공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좋은 정보,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정보에 입각하여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정보는 공시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이러한 공시는 정부가 요구하지 않는 한 이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규제가 필요합니다. 규제를 도입하는 데는 중앙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규제 관련되어서는 제도적인 리스크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제도적인 리스크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미국 내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정말 작은 자산군에서
가격의 괴리, 이런 버블이 형성되어서 발생된 제도적인 리스크가 결국에는 글로벌한 전 세계 금융 위기로 번졌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자산군에서 이런 가격 괴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동산 자산, 화석연료 자산 몇 가지가 예가 될 수 있습니다만 이러한 자산군에서 제도적인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만약 이렇게 현실화된다면 우리 경제 금융 시스템 제도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 효과는 지대적일 것입니다. 중앙은행이 바로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리스크가 현실화된다면 우리 금융기관의 지속 가능성,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평가하고 검토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중앙은행은 이러한 제도적인 리스크를 반영하고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아직까지 중앙은행에서 이러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지 않았다는 것에 사실 저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중앙은행은 위험한 자산에 투자를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은행이 구제가 필요할 경우 담보로 승인이 되지 않을, 인정이 되지 않을 그러한 자산에 투자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유동성이 확보되어야 될 때 도움이 되지 않을 그러한 리스키한 위험한 자산에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화석연료 자산, 즉 이런 기후에 취약한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한다든지 투자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강력한 입장을 견지해야 되는 것이 중앙은행의 역할입니다. 물론 이렇게 규제를 할 경우에는 자금의 배분의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투자를 막는 것이 중앙은행의 사실 기본 설립 목표와 부합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제도적인 개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민간 은행이 사실상 장기 투자자와 그리고 장기적인 투자 사업, 장기적인 투자 대상을 이어주는 중개자 역할을 톡톡히 하지 못했다, 실패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개발은행이 설립된 배경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미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는 이런 개발은행뿐만이 아니라 녹색은행, 녹색개발은행이 설립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녹색개발은행의 역할은 녹색금융으로의 현금 흐름을 촉진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팔 벌려 환영할 진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녹색은행은 지역사회 수준이라든지 국가 수준 등 다양하게 구축이 되어 왔습니다. 아직 국제사회 수준에서 국제적인 녹색개발은행은 없습니다만 이러한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게 정말 저는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글로벌한 국제 녹색개발은행을 설립하는 것을 우리가 고려해봐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기후변화와 관련되어서 제가 생각하는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개발도상국과 신흥시장에서는 기후행동에 동참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의지는 있는데 기후행동에 할애할 수 있는 자원이 너무 한정적이라는 안타까운 현실을 저희가 직면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매년 1천억 달러를 녹색 기금에 기여하기로 약속을 했지만 아직까지 이 자금이 집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약속이 이행되고 있지 않은 것이죠. 하지만 조금은 흥미로운 해결책이 있습니다. 특별 인출권이라는 것인데요. IMF 회원국이 담보 없이 외화를 인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올해만 해도 IMF가 500억 달러에서 700억 달러 규모의 특별 인출권을 발행을 해서 코로나 대책을 지원했습니다. 이런 지원은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본 개발도상국과 신흥시장에 없어서는 안 될 지원, 돌파구였습니다. 기후변화라는 문제는 우리가 참고 기다리면 없어질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후변화를 안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매년 기후변화 완화와 그리고 또 적응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야 합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저희는 기후변화에 맞설 도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제가 말씀드린 이 특별 인출권입니다. 2천억 정도 달러 규모의 특별 인출권이 발행된다면 개발도상국에서 더 적극적으로 기후 행동에 동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자원이 확보가 된다면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도 크게 일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금융은 기후변화를 포함한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도전 과제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점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금융기관은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까지 현재 보여준 모습은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만들고 악화시켜 왔습니다. 석탄에 투자하고 화석연료에 투자하고 또 이렇게 석탄과 화석연료에 투자를 할 경우에는 탄소 중립 목표 시점인 2050년을 넘어서 그 자산을 가져간다는 뜻이거든요. 따라서 이런 문제와 관련되어서 오늘 제 발표를 통해 ESG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ESG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ESG라는 어젠다, 의제를 우리가 이행하고 더 나은 미래, 우리가 원하는 더 밝은 미래, 미국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더 나은 재건을 이룰 수 있도록 ESG 의제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구체적인 정책 기반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렇게 기후위기와 금융의 역할에 대한 제 의견을 공유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